권리번호 1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국어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볼까요? 오늘은 예고한 대로 모든별로 토론을 진행할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모둠으로 예쁘게 잘 앉아주었네요. 선생님이 어제 나누어준 학습지도 빼먹지 않고 모두 다 잘 가져와 주었네요. 그럼 학습지에 있는 대단원 이름 읽어보면서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대단원 이름 무엇이죠? 맞습니다. 설득하는 말하기, 토론과 사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논증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배운 논증을 토대로 주장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진행해 볼 거예요. 수월하게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선생님이 두 가지의 학습 목표를 PPT에 띄워놨습니다. 학습 목표를 힘차게 읽으면서 수업을 들어가 봅시다. 시작! 쟁점을 파악하고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자, 토론 내용과 태도를 평가할 수 있다. 위 두 가지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은 세 가지의 활동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활동은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쟁점을 파악해보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 토론을 준비하는 활동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수행한 토론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성찰하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활동과 두 번째 활동을 통해서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마지막 활동을 통해 두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두 번째 활동은 토론을 준비하는 활동. 마지막 부분은 토론을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오늘 선생님을 따라 토론할 준비 됐나요? 다들 초롱초롱하게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니 다들 활동이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럼 곧바로 첫 번째 활동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혹시 쟁점에 대해 알고 있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용원이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용원이는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용원이의 의견을 조금 더 덧붙여줄 친구 있을까요? 원원. 대립한다.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 주었네요. 두 친구 모두 발표를 잘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조금 더 도와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쟁점이란 토론에 존재하는 찬성 측과 반대 측, 그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세부 주장을 의미합니다. 한번 판서로 정리해 줄게요. 쟁점이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치열하게 대립을 하기 마련이죠. 이 대립하는 세부 주장을 바로 쟁점이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쟁점의 개념을 숙지한 상태로 우리 한번 자료 1을 읽어봅시다. 자료 1은 길이가 조금 기니까 3분 주겠습니다. 시작! 모두 다 잘 읽었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료 1의 쟁점을 파악해보는 활동을 시작해봅시다. 자료 1에서 논제는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 소희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맞습니다. 논제는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논제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첫 번째 쟁점을 찾는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범을 눈여겨봐주길 바랍니다. 자, 자료 1의 가를 보면 두 학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16세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면 미국의 한 학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16세 아이들은 아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두 측, 찬성과 반대 측은 16세 청소년들은 이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가? 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치열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16세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가?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 자료의 논제는 방금 소희가 잘 말해주었듯이 선거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세부 주장 중 첫 번째 쟁점이 방금 선생님이 찾은 것처럼 16세의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쟁점이 드러나겠죠? 이 두 번째 쟁점은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볼 겁니다. 선생님이 활동 시간 5분 주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영이는 두 번째 문단에서 쟁점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겪네요. 뭐 어려울까요? 어떤 부분에서 싸움을 찾겠어요? 그럼 일단은 가와 나의 두 번째 문단에 각각의 중심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그렇죠. 중심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대립하는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쟁점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치열한 대립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쟁점입니다. 이를 중시하면서 한번 찾아보길 바래요.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보니까 모두 다 쟁점을 잘 찾아준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찾은 쟁점을 한번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던 우영이가 용기 있게 손을 들어주었네요. 그럼 우영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영이의 의견에 따르면 두 번째 쟁점은 선거권의 나이를 맞출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였는가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찾았네요. 가의 두 번째 문단의 경우 타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우리도 충분히 낮추어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나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사례는 타국의 사례와 다르다면서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선거권의 나이를 낮출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확보하였는가 라고 쟁점을 찾았다면 훌륭하게 찾은 것입니다.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찾은 우영이의 의견에 대해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없는 것을 보니 모두 다 잘 이해를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활동으로 쟁점에 대해 이해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보았는데 앞으로 다른 토론 담화문을 읽을 때에도 쟁점을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겠나요? 좋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학습 목표를 위해 한 발짝 다가갔네요.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나아가 보죠. 두 번째 활동은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두 번째 활동은 토론을 준비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토론에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토론의 참여자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속속들이 대답들을 해주고 있어요. 대부분 다 사회자와 토론자로 답이 나뉘고 있네요. 맞습니다. 토론 참여자에는 사회자와 토론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역할별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해야 하는지도 한번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학습 도우미 원호가 힘껏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호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발표해 볼래요? 사회자요. 원호는 그럼 사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분위기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숙지시키고 맞습니다. 토론을 막 소개도 해요. 맞아요. 우리 원호가 정말 훌륭하게 다양한 역할을 발표해 주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원호의 의견을 조금 더 도와서 사회자의 역할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사회자는 우선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규칙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토론 배경도 안내를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찬성과 반대 측이 나뉘어서 격렬하게 대립하는 논제도 소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사회자가 만약 어느 한쪽이 마음에 들어서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면 토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사회자는 항상 공정하게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사회자의 역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토론 참여자, 직접 찬성과 반대 측의 사람이 되어서 주장의 논쟁에 따라 주장하는 토론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 지효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주장과 근거에 맞게 말해요. 맞죠. 가장 기본 소양이겠죠. 또요.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와요. 맞죠. 그래야지 조금 더 양질의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효도 다양한 토론자의 역할을 말해주었네요. 잘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는 지효의 의견을 지효의 의견을 조금 더 도움을 주어 토론자의 역할을 완성해 보겠어요. 먼저 토론자는요, 방금 지효가 말한 것처럼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게 말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논제에 대해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만 하죠. 그리고 토론은 시장바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엄격한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말하는 갈등 해결 방법이죠. 그러니까 규칙을 준수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토론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각 역할을 알았으니까 토론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양한 방식의 토론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수행할 토론은 고전적 토론입니다. 고전적 토론은 일괄되게 입론을 진행한 후에 반론을 진행하고 토론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론의 순서가 그 다음에 반론의 순서로 기억하면 오늘 수행할 토론의 절차에 대해서 까먹지 않을 거예요. 절차는 입론 그리고 반론으로 이어집니다. 입론은 항상 찬성 측 첫 번째 사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 측 사람이 다시 입론을 하고요. 첫 번째 입론을 하고요. 찬성 측의 두 번째 사람이 입론을 합니다. 반대 측의 두 번째 사람이 입론을 하죠. 반론은 항상 반대 측의 첫 번째 사람이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찬성 측의 첫 번째 사람, 반대 측의 두 번째 사람, 찬성 측의 두 번째 사람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반론이 끝이 납니다. 방금 선생님의 설명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을 찾은 친구 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좀 찾지 못했군요. 선생님이 항상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항상 찬성 측 첫 번째 사람이 입론을 먼저 시작해야 하고 항상 반대 측의 첫 번째 사람이 반론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혹시 찬성 측의 첫 번째 사람이 입론을 먼저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용원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네요. 뭔가 책임이 있다. 우리 용원이가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용원이의 개념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자료 1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선거권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그럼 찬성하는 쪽은 지금 현 사회를 변화시키는 쪽에 찬성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현 사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쪽은 그 변화에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중하지 않게 사회를 변화시키기만 한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 사태의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 쪽이 자신의 주장을 먼저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토론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입증 책임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찬성 측이 먼저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까지도 찬성 측이 먼저 시작하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형평의 문제로 반론은 항상 반대 측이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서에 대해 이해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어 봅시다. 오늘은 사회자와 토론자로 역할을 나누었으니까 사회자 1명, 토론자 4명으로 역할을 나눠주기 바랍니다. 1분 주겠습니다. 모두가 잘 역할을 나눠본 것 같습니다. 우리 토론의 역할과 절차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활동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질문 있는 친구 있을까요? 아무도 질문이 없는 걸 보니 역할과 절차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방과 후나 동아리 활동에서 토론을 할 때 이렇게 역할과 절차를 나눌 수 있겠나요?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둠별로 활동을 진행해 봅시다. 시간은 15분 주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둘러보니까 정말 15분간 아주 치열한 토론을 벌였어요. 정말 치열한 토론을 벌였어요.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게 말하는 모습이 모두 대견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활동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활동 세 번째는 본인이 수행한 토론을 평가해보는 활동입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 마지막 부분에 자기 평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기 평가지에는 내용에 대한 기준 2가지와 태도에 대한 기준 2가지가 있으니까 솔직하게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장에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 부끄럽더라도 솔직하게 작성해 주길 바라요. 시간은 2분 주겠습니다. 다들 잘 작성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말 용기 있게 본인의 자기평가 결과지를 공유해 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길동이가 번쩍 손을 들어주었네요. 길동이의 용기 있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그럼 길동이는 자기평가 결과를 한번 공유해 볼까요? 길동이는 다른 기준은 다 괜찮은데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라고 하는 기준에는 낮은 점수 1점을 주었어요. 선생님이 그럼 먼저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믿을만한가? 라고 하는 기준점에 길동이가 낮은 점수를 준 거죠. 길동이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근거를 인용했어요. 길동이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출처가 명확한 곳의 자료를 인용해요. 길동이는 되게 잘 알고 있다, 그죠? 출처가 명확한 자료를 인용하는 것. 이렇게 보안 방법까지 잘 알고 있는 길동이는 왜 낮은 점수를 주었을까요? 길동이는 출처가 명확한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길동이의 생각을 조금 더 보완해 줄 테니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다음에는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길 바래요. 자, 먼저 출처가 명확한 자료라는 것은 구체적인 예시에 따르면 전문 서적이나 논문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기사문이에요. 여기서 구체적인 자료라는 것은 과학적인 조사를 말해요. 과학적인 조사. 그리고 전문서적이나 논문을 선택할 때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는 필자의 글을 선택하면 조금 더 출처가 명확해져서 근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답니다. 이러한 길동이의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답을 해주었는데 위 내용에 대해 이해 안 가는 친구 있을까요? 아무도 없군요. 모두가 다 잘 이해를 해주었네요. 우리 세 번째로 자기의 토론을 평가해보는 활동을 하였어요. 이 활동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 있는 친구 있을까요?
아무도 없군요. 이제 실생활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찬성과 반대측으로 나누어 조리 있게 말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나요? 좋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는 국어 수업이었네요.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어요.